이 수많은 전쟁에 대한 투자자의 자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이 아니면 호재다. 내가 우리가 그 직접적인 당사자였을 때 일본 경제가 용성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전쟁에 대한 공포와 전쟁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새파랗게 질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그냥 전쟁 첫날 죽어야지. 고통 없이 가는 게 최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포를 느끼니까 주식 못 삽니다. 저도 무서워서 못 사죠. 그냥 주식시장에 무서운 격언 하나로 답을 대신하자면 전쟁의 총소리에 주식을 사라. 네, 오늘 그 강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자동차 얘기가 좀 나와서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중고차 가격도 많이 국내에서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제 완성차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의견이 비슷할 겁니다. 예, 참여 확대 쪽이죠. 왜 그러냐면 시장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좀 영세하고 깜깜이 시장이었죠. 그런 깜깜이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기존에 진출해 있었던 어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들과 함께 규제가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학자들이 정의하는 경제 발전의 특성이 뭐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는 거다. 잘 살게 되는 게 경제가 발전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유전이 개발되면 잘 살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유전이 터져서 산유국들이 잘 살게 된 건 맞지만 그 나라 사회가 정말 발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잣대가 거래 비용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릿고개 때 쌀값이 급등하다가 추수할 때는 쌀값이 폭락했죠. 그러니까 1년 중에도 쌀값이 연중에 몇십 퍼센트 몇 배씩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시장은 비효율적인 시장이죠. 왜?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양지차 달라진다라면 정말 사람들은 불안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물론 햅쌀이 나오면 조금 가격이 오르긴 하겠지만 1년 연중 우리는 안정적인 쌀값을 느낄 수 있고 또 가격 비교해가면서 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사회의 발전을 재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가 얼마나 쉬워지는가. 거래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는가가 그 사회 발전의 척도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희들은 일단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국민들 전체의 파이를 키운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것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아까 2등으로 뜨신 분이 저 제일 앞쪽 회색 옷 입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쓰신 책이시긴 한데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책을 좀 감명 깊게 봐서 최근에도 좀 사서 이제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 전략이 현재도 상당히 유효한지 저는 그걸로 좀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현재도 유효한지 한번 검증 한번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영광이죠. 일단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나온 지 책이 한 7년 됐을 텐데 세상에 그 책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숨이 길다고 하잖아요. 이런 책이 되면 저자 입장에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배당 투자 전략은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왜? 항상 잘 맞으면요. 전부 다 그걸 해서 배당 투자의 매력이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은 배당 투자의 매력이 별로 없는 시기였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을 줄 게 없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미중 무역 분쟁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일본의 우리나라 여러 부품 장비에 대한 규제 2018, 19, 20은 정말 주식 투자에 너무나 힘든 시기였죠. 그렇게 곳간이 비면 배당을 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가 참 힘든 시기였다라면 이제 그게 작년부터는 이제
순풍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순풍이 부는 이유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또 주주들이 최근에 대선 후보들의 어떤 어디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주식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투자자들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으면 기업 실적도 좋은데 조정을 받으면 내가 종목 잘못 골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주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보상이 없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조금 지금 저는 희망을 걸자면 전환점을 돌고 있다.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는, 어떻게 보면 주주 중시 경영의 흐름이 아주 약간이지만 새가 형성된다면 배당 투자가 정말 유망합니다. 왜? 이익을 엄청나게 벌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조금만 챙겨주더라도 주당 배당금 100원, 200원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이 됐다, 2,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 투자하는 분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들어오는 주주가 달라져요. 배당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변동성이 덜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지난 한 2, 3년에 있었던 보릿고개 끝나고 이제 아까 보릿고개 하다 보니까 바로 나왔는데 이제 따뜻한 여름으로 또는 살기 좋은 시절로 배당주가 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저도 동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에 아까도 손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망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게 물류비 인상으로 이어졌고, 최근 그 역사상 고점인 상하이 운임지수나 BDI 지수를 봤을 때 계속 연이은 고점인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공급망 해소의 키포인트와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전 세계 해운 운임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이익이 150조 났다 그랬죠. 그러면 카르텔이 깨집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카르텔이 깨집니다. 카르텔이 뭔가 하면 어떤 공급자들이 약간은 시장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끼리 협력하자, 이게 카르텔이잖아요. 또는 협력, 얼라이언스도 좋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협력 등을 통해 가지고 어려웠던 시기를 견뎌내는 동안에 협력이 되게 강화됐어요. 그래서 배도 많이 안 짓고 또 운임을 잘,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냈던 이익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겠죠. 물론 주주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욕심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싶죠. 그리고 이 기회에 남들보다 내가 좀 치고 나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배를 50척 갖고 있는 걸 100척을 만들면 시장 점유율을 올려서 내가 압도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는 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카르텔,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마감기입니다. 언제 낄 거냐 모르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한국의 조선주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에 우리나라 조선회사가 드디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중국한테 뺏긴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뺏겼나 이렇게 보고서를 한번 봤더니 도크가 다 차서 주문을 못 받아서 뺏긴 면도 있고, 두 번째가 우리 해운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2014-15년부터 시작됐는데 2014-15년부터 시작됐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이랑 또는 기업들이 많이 망하거나 해고됐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일자리를 못 찾으니까 다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주문량은 쏟아지고 있는 데 비해서 사람이 없어서 수주를 못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능력이 뽑아내는 데는 또 한국만큼 잘 뽑아내는 데가 없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도크는 다 찬 상태에서 주문만 더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성과도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이클이 또 한 2, 3년 더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배가 공급되냐? 새로운 배가 공급되느냐?
2년에서 3년 걸리죠. 그러니까 되게 고부가가 지선들은 그 이상 걸리고요. 벌크라든가 컨테이너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보통 2, 3년 보죠. 자, 2020년부터 도크가 차기 시작해서 2021년 풀 가동했습니다. 그 배가 언제 나올까요? 빠르면 올해, 그죠? 2년이라고 보면 2년, 올해 하반기,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쭉 듣노라면 경제라는 게 이게 생물 같구나. 사람들의 기대와 기대, 마음과 마음들이 서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서로 다르면서 갈등하고 협력하고 하다가 균형을 또 찾아가는 과정들이 올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임이 오래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솔직히. 올해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안 오르면 다행 같다.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운임은 좀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꼭 타이밍을 잡으라고 말하시면 올해 하반기 정도를 찍고 싶지만 이거는 좀 약간 회색 영역, 그죠? 왜냐하면 산업에 대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있어서 운임의 피크는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 사이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약간의 희망을 담자면 내년 이맘때는 그래도 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자 이후로는 온라인 질문 몇 개만 또 진행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연 감사합니다. 아까 내수주 전망에 대해서 국내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미국 내수주도 같은 전망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IT 게임주는 내수주로 봐야 되는지 수주주로 봐야 되는지 그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내수주도 저는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배당 질문 주신 분하고 같은 궤적인데 미국의 내수주들은 브랜드가 또 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 하나 이걸 사라는 추천은 아닌 거 아시죠? 예, 프록터앤갬블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P&G. 그러니까 티커는 PG죠. 이런 회사 주가 한번 쳐보십시오. 요새 주식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났다는데 꼼짝도 안 해요. 코카콜라 한번 쳐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이 회사들은 그냥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꾸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내수주의 특징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 해보면 아까 제가 LG생활건강 이야기하다가 잠깐 울컥했는데 아직도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수주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상당히 지금 좀 좋게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게임 물으셨는데 게임이 이게 2020년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었어요. BBIG 기억나세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죠. 왜 그러냐 하면 2020년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오프에서 전혀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언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즐길 수 있었던 게 이거였죠.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또는 바이오. 당연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인데 바이오. 여기다가 인터넷. 전부 우리 카카오 스토어나 카카오 네이비, 카카오 또 선물하기. 저는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에 게임 당연한 거죠. 저는 요새 동물의 숲 이렇게 동습하고 있습니다. 무판이 요새 그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하다가 요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위드 코로나로 이제 우리 갈 거라고 보여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밖에 나가겠죠, 그죠? 차라리 실내보다 밖에 안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 보면 패션 브랜드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저는 이걸 반영을 하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내수주는 맞는데 이번에 리오픈 수혜주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시장 내에서도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고 안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수주는 다 좋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수주 중에서 이런 업종들은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또 조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수출주인데도 넣었던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비스, 물동량의 증가 또는 여행의 증가, 이동거리의 증가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냥 섹터랄까 테마로서 내수주를 이야기한 거지 모든 내수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게임은 회사별로
제 철학은 항상 그렇습니다. 게임이 재밌으면 하는 거지. 게임주라고 다 사서는 안 되는. 저는 정말 특히 요새 확률에 뭔가를 걸어야 되는 게임들 싫어요.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이런 생각들 좀 드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요새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터라서 약간은 또 이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온라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물고기님께서 최근 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박사님. 네, 당장은 안 좋은데 하반기 엄청 좋아집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죠?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 수많은 전쟁에 대한 투자자의 자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이 아니면 호재다. 제가 너무 마음 아프죠. 저는 우리가 그 직접적인 당사자였을 때 일본 경제가 용성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또 하나 더 베트남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의 수많은 굴지의 대기업들, 대재벌들이 그때 생겼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중국 붐 속에서 2004, 5, 6, 7까지 대세 상승장이 있었죠. 2010년, 11년 같은 그런 자스민 혁명 이후에 되게 중동의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난민이 유럽으로 그렇게 많이 몰려들 때 우리 경제는 그렇게 별 탈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공포와 전쟁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새파랗게 질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왜냐하면 내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내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전쟁이 안 나면 더 좋은 거고요. 전쟁이 나서 어떤 식으로든 전개 과정이 나오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시작해서 그게 내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안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왜 그럴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인가? 그럴 수 있죠, 지금. 세계 3차 대전 벌어지면 어떡할 건데? 이 말을 들으면 저도 그냥 전쟁 첫날 죽어야지. 고통 없이 가는 게 최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포를 느끼니까 주식 못 삽니다. 저도 무서워서 못 사죠. 그러나 핵전쟁은 안 나나 봐. 저 정도로 끝나나 봐. 라고 하면 다행이다가 돼버리죠.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주식시장의 무서운 격언 하나로 답을 대신하자면 전쟁의 총소리에 주식을 사라 라는 그런 격언이,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격언이겠죠? 왜? 미국은 유럽에서 전쟁 날 때마다 부자가 됐으니까. 그런 격언이 미국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물고기님께 좋은 답변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온라인 질문은요. 신명근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물적 분할이라는 악재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국민이 어떤 변화를 주면 금융시장이 조금 변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잘 없어서요. 첫 번째, 상속세법을 좀 손을 보는 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들의 지배주주는 상속세율이 60%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60% 다 내겠어요? 예, 힘과 정보가 있는 사람들인데, 돈과 힘과 정보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피해갑니다.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가죠. 그래서 자신이 상속 과정에서 낸 세금으로 지배력이 떨어진 것을 벌충하려고 듭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정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피해를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기업의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도 사실 그런 적 많았고요. 지주회사 혹은 M&A가 주주들의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도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 금지 이것도 또 이상한 게 필요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이나 지주사 전환이나 합병이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회사는 손해를 보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들의 근원은 효과도 별로, 왜냐하면 편법을 쓰니까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할 바에야 이런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금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런 상속세율에 대한 어떤 태도의 변화가 한번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다. 적대적 M&A가 벌어질 때 우리 주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주식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라면 선진국은 바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속박합니다.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싸다 싶으면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겠죠. 그거보다는 M&A 될까 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적정가치, 아까 이야기했죠. 자산 가치가 2만 원인데 주가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의 주식을 사서 이 회사를 상장 폐지시켜버리면 물론 큰일 나겠죠. 근로자들부터 다 해고됩니다. 아무튼 청산시켜버리면 2배 남는 장사가 됩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주가가 적정 내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면 견디질 못해요. 무서워서. 문 앞에 야만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M&A 때 적대적 M&A가 성공한 적 있나요? 얼마 전에 항공사 기억나세요?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적대적인 M&A가 성공한 적이 있는지. 이게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오너나 지배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저평가돼도 나 몰라라 합니다. 그죠? 우리 주주도 바뀌고 제도가 바뀐다면 시장이 적정 가치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번에도 진행하게 된다면 또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게 약간 너무 엄숙해져서 죄송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한 분 현장 질문을 더 받아볼까 싶은데요. 네, 박사님께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사님의 전문 분야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경제학자로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통화 있잖아요. 화폐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뢰, 믿음.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거래가 되고 언제 어느 때라도 가치가 보존되고 언제 어느 때라도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그 신뢰 있잖아요. 그 신뢰를 얻게 되면 화폐의 지위를 가게 되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결여되면 뭐가 되냐면 자산이 됩니다. 그 화폐는 아직 아니고요. 세 가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네트워크.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라도 받아줘야 되죠. 우리 5만 원짜리 사임당님 하나 들고 이렇게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네트워크성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서 계산을 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돈으로 계산을 해주죠. 측정이 돼야 되죠. 세 번째는 이거 들고 있으면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5만 원권이 얼마든지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보통 은행을 통해서 가치가 축적되겠죠. 자, 근데 이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트워크성은 아직 약하고요. 그죠? 언제 어디나 가더라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중국 가서 암호화폐로 거래하겠다 그러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트워크성이 아직 약하고 두 번째가 변동성이 너무 크죠.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몇 %씩 오르고 내린다면 가치 평가의 척도로 적당한가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거다? 자산이다. 대체 자산이죠. 그죠? 미래에 나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대체 자산이죠. 그래서 저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산의 대부분을 넣지는 못하겠고요. 또 공부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투자를 조금 해서 손해를 봐야 그때부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맨날 손해본 이야기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 살고 있고요. 절대 제가 뭐 많이 손해를 봤다는 게 아니라 제가 손해본 이야기를 하면 청중이 좋아하세요.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질문 한 분 더 받을까요? 네, 아주 그럼 아까 간략하게. 여기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드시는 분이 네, 마지막으로 손 안경 드셨던 쓰신 분만 분한테 좀 진행하고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진행되는 이벤트에서 아주 간략하게 자문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박사님, 저 유튜브도 잘 보고 있습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은 아니고 미국 리츠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좀 들었었는데 좀 한국 리츠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좀 IPO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자산 이동화해서 상장도 많이 하고 배당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배당주와 비교해서 괜찮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한국 리츠에 대한 투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편중돼 있어요. 어디에 편중돼 있냐면 쇼핑몰에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오피스 빌딩이라도 좀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이게 오피스 빌딩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임대 수익도 크지만 그 건물 값이 오르는 효과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빌딩이라도 해서 꼭 임대해주고 하면 사실 집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몇몇 아주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쇼핑몰, 오프라인 쇼핑몰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있어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해서 투자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에 대한 투자의 어떤 대용으로 한국 리츠를 봐야지 아직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 대용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왜 그런 거냐 하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직 임대 시장이 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대규모 기업형 임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몇 개 없죠, 그죠? 예, 기업형 임대 시장이 아직 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거 말고도 그 물류센터라든가 데이터 센터 리츠들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수익성이 좋아서 그런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선진국 리츠 시장을 가보면 오피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임대, 순수 임대 쪽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도 있고 물류센터도 있고 창고도 있고 하나 더 뭐 그 데이터 센터도 있고 별의별 리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리츠는 이렇게 배당도 잘 주는 데다가 잘 분산돼 있어서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좀 알기 쉽고 이게 투자용으로 적합한 면이 있는데 비해서 한국은 아직 조금 길이 더 이제 시작이니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상장되는 것마다 제가 사실은 사업 설명서 보잖아요. 보는데 아직은 조금 마음에 차는 그런 리츠들은 많지 않다. 없는 건 아닌데 많지 않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 전부 다 이제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여기도 투자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조금 아쉽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